그때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한번 들썩거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 고등학생이지만 신문을 읽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우리 김대중 후보가 김영삼 후보하고 예선전에서 그 뭐 역전하는 그런 어떤 드라마도 잘 보도가 됐었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 이제 이 김대중 후보에 대한 어떤 견제가 심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당시 김대중 후보가 지금으로 봐서는 아주 대단한 공약을 내세웠죠. 예비군 폐지, 또 4대국 안전보장론 같은 거, 이런 획기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주 말하자면 그 선거판이 달아올랐었고요. 어린 저희들도 그게 학교에서 화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것은 그 김영삼 당시 후보가 자기가 예선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두 분이 한 팀이 돼서 본선을 치른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범민주 세력이라는 개념이 그분들이 뭐 학생운동을 비롯한 모든 세력들이 함께 뛰어들어서 선거를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뭐 부정선거라든가 또 관건선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물론 선거 결과는 박 대통령 3선으로 이어졌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기억이 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제대로 된 한번 정책다운 정책을 놓고 한번 싸웠고요. 그 다음에 무리하게 삼선 개헌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40대 기순을 내세웠던 젊은 리더인 김대중이라는 또 어떤 참신한 리더십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도 있었고, 그래서 아주 상당한 정도의 우리 정치사에는 보면 큰 의미가 있는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거 때문에 놀라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유신헌법을 통해서 당신이 그냥 이런 전국적 선거 없는 대통령이 되는 길을 갔거든요. 그때 그 마지막에 김대중 후보가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총통제를 할 거다.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대로 이후 역사가 전개되었죠. 유신 이후 상황을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보이는 동남아 이런 독재국하고 똑같았습니다. 대통령이나 헌법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잡혀가고요. 그 다음에 뭐 언론 출판 이런 자유는 당연히 제한되고, 그다음 대학 캠퍼스 내에는 이 전투 경찰들이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반정부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교수님들의 강의실에는 이 사복 정보 요원들이 들어와 있었고요.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게 1970년대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조그만 정도의 어떤 그 정의감이 있다면 정말 그 몸 안에 있는 이 가슴에 있는 이 분노를 사귈 방법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뭐 학생 운동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유신헌법이 이제 통과되고 좀 몇 년은 강권 통치를 했지만 민청학년 사건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늘 전국이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5년, 6년이 되면서부터 그 강력한 긴급조치 구호, 쉽게 이야기하면 유신헌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전파만 해도 처벌받던 그 어마어마한 그 시절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반정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또 박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대한 그런 피로감도 나타났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연히 서울대학에서 학생들이 무슨 심포지움을 하는데, 뭐 지금도 그 주제는 1920년대 뭐 민족운동 뭐 이런 거였습니다. 시국하고 직접 관계도 없었는데 뭔가 하여튼 경찰이 오해를 했는지 그 학생들을 전부 포위를 해서 학생들을 전부 시위를 했다고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을 했는데 바로 서울대학은 학교를 휴교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휴교가 풀리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이른바 3, 4학년 선배들 중심으로, 뒤에는 뭐 학자가 되거나 이런 분들이 선배들이 중심이 돼서 시위를 하니까 이제 저희들 1, 2학년들은 그 이제 행동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학생 시위에 가담을 하게 된 거고, 그게 이제 1977년 11월 11일
공교롭게도 그날은 박 대통령의 환갑날이었고 그날 또 비극적으로 저 익산에서 이리역 참사 사건, 폭파 사건이 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저희들이 제법 큰 규모로 또 오랫동안 반정부 데모를 이끌 수 있는데 그게 소위 도서관을 서울대 도서관을 점거해서 시위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사건에 연루돼서 저도 이제 잡혀가고 구속이 됐죠. 그러고 난 뒤에 1년 조금 더 지나서 1978년 12월에 석방이 됐었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11.6 사건이 났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박정희라는 절대 권력이 몰락을 했으니까 그래도 뭐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그래도 민주화는 오는 것이다라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유명한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났죠. 이 군사 반란을 기초로 해서 전두환 신군부가 오히려 권력을 강화하고 이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 열망을 깔아뭉개고 자신들의 권력을 이어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그들도 전면에 못 나설 구실이 없잖아요. 그걸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봄 당시에 이제 아직 이제 그 전국에서는 이 신군부하고 어차피 부딪히긴 부딪힐 텐데 그런 역량이 있었다 그러면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같은 이른바 이제 정치권의 지도 역량들하고 학생운동, 그다음에 겨우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싹이 트여지고 있던 노동운동 이런 정도 외에 신군부하고 바로 부딪힐 수 있는 뭐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로 이제 서울의 봄을 이렇게 좌절시키려는 이제 신군부들하고 이제 4월, 5월 달에 걸쳐서 부딪히게 되죠. 그랬을 때 이자들이 바로 그 5월 18일 전국에 걸쳐서 계엄을 확대하면서 이들이 광주에서는 바로 그런 학살을 저지르고 전국에 걸쳐서 수천 명의 학생, 민주 인사들을 전부 잡아서 고문하고 정말 그 광란의 광기에 5월, 6월, 7월이 이어졌던 거죠. 그때 이제 저도 계엄 포고령으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다시 이제 복학을 했으니까 학직상은 3학년인데 뭐 그러고 당연히 이제 학교는 당연히 또 재직이 되고 그때도 이제 감옥을 갔다가 그때는 전두환 씨가 대통령을 2번 합니다. 옛날 유신헌법으로 해서 최규하 씨 자녀 임기를 좀 하다가 개헌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그 헌법에 의해서 새 대통령 취임을 했다가 다시 이제 소위 제50 헌법을 다시 만들어서 대통령으로 또 가는데 그 짧은 기회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저도 석방이 됐었습니다. 저도 조금 일찍 잡혔으면 아마 김대중 사건에 그 이제 이런 말하자면 그 종사자로 아마 특히 영남 지역 무슨 연락책 정도로 아마 그래서 제가 끝까지 도망을 다녔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또 어떤 그림을 만들지 모르니까 그랬었는데 거기에 직접 김대중 내란 업무 사건에 못 끼워 넣으니까 나중에 저는 일반 포고령 사건으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아직 젊으니까요. 뭐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권력이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 그때 저희들이 사실은 민중이라는 말을 이 땅에서 정말 고통받고 힘들면서 역사를 지켜 민중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시민이나 이런 말로 대체가 됐습니다만 그 민중들을 저희 학생 때 만난 거예요. 그 옥중에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정말 몰린 사람들이 그 옥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환경이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이른바 계속 교도소나 감옥소를 들락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거기서 이제 그분들은 사실은 무슨 변호사를 상거나 이러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이른바 변론 요지서 하나 써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대피를 해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당시 학생들이라는 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얼마나 혜택 받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됐고, 그 또 감옥소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감옥소도 이제 교도소 내 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인권 유린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단식 투쟁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또 고쳐져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학생들은 상당한 정도로
참 이렇게 신뢰를 받았죠.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나중에 인생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저희들이 그 이제 일종을 말하자면 청춘기에 그 군인들이 막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보았고, 군 출신들 대통령들이 또 군인들한테 계엄령을 당했고 잡혀갖고 고문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찍 몸이 망가진 선배들도 봤고, 그래서 또 직장에서 떨려난 사람, 그래서 그 정말 좋은 역량을 가지고도 한번 세상에 빛도 못 보고 그래 쓰러져간 많은 분들을 우리는 보고 그렇게 쭉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21세기 한복판에 그걸 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제일 처음에는 얼떨떨했다니까요. 정말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바로 헬기가 국회에 내리고 무장군인들이 내리는 걸 보면서 옛 상처들이 다 다시 드러나더구만요. 막 그 시간부터 우리 또래들로부터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뭐 경기도 양평이라는 데 살아서 뭐 거기서 뭐 금방 움직일 처지는 못 됐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전화 오는 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두려움이죠. 그때 경험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집에서는 일단 나와라. 우리는 뭐 옛날에는 다 경찰들이 딱 준비했다가 바로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찍어놨던 학생이나 민주인사 집을 바로 소위 이제 습격을 해서 잡아갔거든요. 또 그런 옛 상처들이 생각나더만. 의도 없기도 하지만 우리 몸 한켠에 살아있는 그 공포 같은 이런 것들이 저희 세대들은 다 그게 살아났다고들 다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더 분노했죠. 우리가 어떻게 정치한 민주고 그 민주화 속에서 국민들 손을 뽑은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해?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리고 사실은 이 헌법에도 이렇게 계엄이라는 게 살아있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우리가 깨달았죠. 1980년 5월 달에 이제 저희들이 뭐 어쩔 수 없이 본물처럼 이제 각 대학에서 시위들이 유신헌법 철폐하고 이제 정상적인 나라로 가자는 막 본물들처럼 민주화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아마 나중에 보면 이 신군부는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나가게 되면 이들이 이제 과연 시민들한테 총을 쏠까? 뭐 이런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죠. 그랬지만 하여튼 이제 여기저기 본물처럼 터져서 이제 5월 15일인가요? 5월 15일인 것 같습니다만 서울역에 10만, 20만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고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현장에서는 지휘부가 이제 통제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막 각 대학별로 쏟아져 나오고 시민들도 이렇게 합세를 하고 이런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뭐 현장에서 이건 이제 계속 싸워야 한다라는 쪽도 있었지만, 날이 어두워지고 당시에 아마 최규하 대통령이 뭐 우리 저 석유 문제로 아마 중동에 갔다 급격 귀국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싸워야 한다. 여기서 싸워야 한다라는 뭐 저는 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거기 마침 서울대학에서 왔던 무슨 스쿨버스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각 대학 학생회장들을 누군가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회장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회의를 하고, 저희들은 이제 바깥에서 야 이거 어떡하냐, 여기서 어쨌든 끝장을 내야 한다라는 쪽과, 야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왔다가 이걸 우리가 며칠간 버텨내겠냐 뭐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러면 각 대학 학생 회장들이 모인 그 현장 지도부라고 합시다. 그분들이 일단 오늘은 학교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결정을 내버렸죠. 그때만 해도 이게 좀 찜찜하고 안타깝긴 했지만, 그게 바로 신군부도 하던데 이런 어떤 말하자면 도발의 계기가 되고, 또 그때는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여기서 서울에서 우리가 주저앉으면 이놈들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서울 한복판에서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총을 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저희들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희들이 그걸 못 지켜내니까 그 주말이 바로 5월 17일 밤이죠. 그래서 바로 5.18부터 시작해서 광주에서 그런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두고 저희들은 그게 저희들이 거기서 버텼어야 된다라는 그 죄책감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죠. 그래서 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렇게 계엄령이 확대되거나 군부가 다시 등장을 하면 어디에 모인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서울대학 경우에는 영등포에 모였는데 엄청나게 막 경찰하고 이게 깔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위다운 시위도 못 해보고 또 해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유인물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필경 도구를 사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런 뭐 산동네 달동네 다니면서 이제 광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광주를 살려야 합니다. 뭐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리고 했지만 결국 그 흐름, 신군부의 그런 뭐 무시무시한 이놈들의 권력 탈취의 야욕과 광주 시민의 그 엄청난 희생 자체를 막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늘 그걸 평생 마음의 빚으로 죄책감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졸업을 했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니니까 제가 이제 통일민주운동연합이라는 민통연이라는 제야 연합 조직에 가서 제가 거기 간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민통연하고 종로 5가로 대표되는 기독교계 그리고 당시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이끌던 통일민주당을 비롯한 정치 세력 여기가 연합해서 만든 게 국민운동본부거든요. 민주헌법정치국민운동본부라는 큰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적 연합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간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일을 해서 말하자면 그 60항쟁 때부터 그해 1월에 박정철 군의 그런 비극이 있고 난 뒤에 이한열 군 비극 이런 게 이제 그 무렵에 시작돼서 민심이 술렁술렁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자들이 뭐 국민 직선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전두환 씨가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호언 좋지. 이건 없었던 걸로 하고 현행 헌법대로 자기가 후계자한테 물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 분노가 폭발한 게 그게 이제 60항쟁이거든요. 그 무렵에 제가 이제 민통연에서 이제 파견 나가서 국민운동본부 홍보 담당 간사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큰 현장이 생긴 게 명동성당에 학생들이 또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명동성당에서 큰 이른바 진지를 구축한 거예요.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논쟁도 많고 토론도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계속 이제 말하자면 들락날락하면서 바깥에 국민운동본부의 입장과 지침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그 이제 시위대에 있는 분들하고 토론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뭐 당시는 지금도 뭐 가톨릭 회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성모병원 자리입니다. 거기서 쭉 바깥을 내다보는데 사흘째인가 나흘째 되는데 점심시간에 넥타이 부대들이 그냥 막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 명동을 꽉 채우면서 애국가를 불러주고 호언철폐, 대통령은 내 손으로 막 이런 구호를 외쳐주는데 뭐 그 장면의 그 뭉클함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뭔가 이번에는 변화가 오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최루탄 추방의 날이니 뭐니 계속 이어지면서 그 6월 항쟁이 계속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게 이제 6.29 선언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뭐 이제 소위 운동권에 뛰어들어서 가장 그 시기가 정말 보람찬 하루하루였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크게 두 흐름이 있었습니다. 제야 쪽은 단일화를 하자는 쪽하고 김영삼, 김대중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 쪽에다 힘을 모아서 조금 앞서는 분이 말하자면 그해 그 선거의 후보가 신군부 쪽의 후보인
노태우하고 이제 붙어야 이긴다 뭐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민중 독자 후보론이라고 백규환 후보를 미는 분들이 있었고 크게 세 갈래가 있었는데 뭐 저는 이제 민통연에서는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오랜 토론 끝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김영삼 후보를 명기하지 않지만 후보 단일화 운동을 하셨죠. 그래서 제야가 그때 세 갈래로 찍혔습니다. 찍혀가지고 물론 대선 결과도 우리가 노태우한테 졌고 또 이른바 그동안 어렵게 싸웠던 민중운동 역량, 이 사회운동 역량도 그때 이렇게 한 세 갈래로 크게 찢어진 그런 아픔을 맛보았죠. 예. 그리고 그 후유증은 상당히 오래 갔었습니다. 후보 단일화의 실패, 근데 양김의 분열에 따른 노태우 정권의 출범 이게 저희들한테 준 상처가 너무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량이 되든 안 되든 뭔가 새로운 실험을 통해서 이 정치판 전체에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고 했던 분들이 크게 이제 민중의 당을 만드는 분들과 한겨레 민주당을 만드는 두 흐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두 흐름 자체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다들 한겨레 민주당으로 나온 분들이 잘 후보로서 잘 해봐야 한 15% 정도 얻었고 민중의 당은 그만큼 또 못 얻었고요. 그래서 다들 그 선거에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어떤 정치 세력 간의 단일화, 특히 동교동, 상도동 이 두 분의 어떤 다시 연합을 많이 노력을 했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하고 말았죠. 이제 사당 정치 구도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은 노태우한테 줬지만 이 사당 정치 구도가 되다 보니까 제1당인 민정당이 과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JP의 신민주공화당 이 3당의 합이 과반수가 넘어버리니까 이분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50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광주 특위, 전두환 국회 출석, 그다음에 50 세력대 일부 공직 축출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우리 정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나중에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평민당이죠. 평민당에는 김헌기 나중에 의장이 되신 분이 원내 총무고 당시 민정당에는 김윤환 분이 원내 총무고 그 통일민주당에는 최형우, 신민주공화당에는 김용채였는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그 시기에 해야 될 역할 자체를 억지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사회가 꼭 넘어가야 될 이 광주 비극을 규명하는 것 그리고 50 세력들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부정한 행위들 그다음에 결국 전두환을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국회 정원대에 세우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그때 거의 다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처리해냈고요. 물론 상당히 불안정한 점이 있었지만 그나마 정치가 상당히 한국 사회에서 효용성 있게 일을 했던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겨레 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총선 끝나고 나니까 전국에 딱 한 분, 신안에 선거하는 한 분 당선자가 되기 때문에 정당 자체가 해산은 안 됐습니다. 정당 자체가 해산은 되지 않았지만 독립적인 정치 활동을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진보정치연합이라는 거를 그 민중의당 했던 분들하고 만들어서 저희들이 일종의 정치단체이지만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입장도 내고 또 필요할 때는 이렇게 유인물도 뿌려가면서 저희들의 입장을 따듬고 있었죠. 그 쇼크, 노태우 대통령 옆에 김영삼, 김종필 씨가 서서 마치 무슨 온 국민들한테 협박을 하는 듯한 모습. 이제 우리가 엄청난 다수가 됐으니까 꼼짝마 하는 듯한. 왜냐하면 200석이 넘는 여당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할 수가 없죠. 그리고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자기 평생에 가졌던 그런 민주화에 대한
의기를 끊고 저렇게 됐나. 그때는 뭐 정말 분노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도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는 김영삼과 김종필이가 군부의 일종의 아류들하고 야합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야권 쪽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평민당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과 일부 이제 제야 세력만 남은 거예요. 우리 정치 지형 자체가 현격하게 변해진 거고, 이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지역적으로 호남을 고립화시킨 정치 구도가 된 거잖아요. 그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한 지역을 고립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뭐 이제 그 당시는 뭐 헤게모니라는 말도 몰랐습니다만 정치적 주도권을 이렇게 저가 가져가겠다고 이게 될 것 같아? 막 그런 분노도 들고요. 그게 90년입니다. 91년에 이제 각 당이 다 후보를 내봤어요. 그 소위 3당 합당한 거는 민자당, 그다음에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 평민당인지 신민주연합인지 하여튼 뭐 그랬고요. 이기택, 노무현, 김정길, 뭐 박찬종, 홍사덕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된 8석짜리 민주당이 있었습니다. 그걸 꼬마 민주당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첫 지방선거에 한번 부딪혀 본 거예요. 부딪혀 봤더니 야권이 전부 다 패배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분명히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 꼬마 민주당이 다 후보가 똑똑하면 한 20%, 후보 의전에도 한 15% 정도 표를 따니까 김대중 총재께서 추천한 후보들이 전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김대중 총재께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선거가 끝나고부터 바로 그 꼬마 민주당과 평민당, 그렇게 두 당 간의 통합이 바로 시작이 되죠. 통합운동이. 그래서 70석짜리 그 정당하고 8석짜리 정당을 5대5로 통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이 지금 마포에 있는 그 당사를 마련해서 첫 민주당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제가 거기서 김대중, 이기택 두 분 공동대표 밑에 노무현 대변인 밑에서 부대변인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사실은 고전에는 사실상 없어졌고요. 꼬마 민주당에 합류가 된 셈이죠. 고전에 이미 거기서 합류가 됐다가 이리 오게 됐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노무현을 만난 거고요. 그 당에서. 물론 그 전까지 뭐 제야에 있을 때 가끔씩 이제 불러주셔서 저희들 뭐 격려하고 이랬지만 직접 한 조직 내에서 김대중 총재를 모시고 일을 해본 거는 그때 처음이었죠. 근데 뭐 당신께서 이제 좀 경상도 말을 쓰는 특이한 친구니까 저를 가끔 이제 부르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했지만 그때 그래도 일상적으로 모시고 일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도 자주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그때 사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걸 보니까 당신께서 많이 저를 기호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첫 부대변인 발령을 받고 이제 동교동에 아침에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당신께서 그 몇몇 당 간부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 나를 맞은편에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앉아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음식을 한 점 집어주셔요. 그래서 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은. 그런데 뭐 이게 이상한 거예요, 맛이. 변한 거야. 그래 제가 말하자면 얼굴을 확 찌그러졌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어른이 빙긋이 웃으면서 김동지, 세상에 먹는 것 하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이요. 앞으로 늘 신중하고 늘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앞으로 정치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아무래도 제야 출신이니까 좀 말하는 게 아직도 거칠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저를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그게 처음 제가 홍어를 맛본 겁니다. 뭐 이어른께서 직접 말씀하셨는지 뭔지 몰라도 그건 이제 홍어라는 거를 처음 먹고 그렇게 눈살을 찌푸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소문이 나는지 그 뒤부터 이제 선배들이 자주 저를 데리고 다니셔서 제법 이제 홍어를 저도 이제 맛을 알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뭐 얼마 전에 이제 영산포에서 가서 갔더니 제가 5단계 중에 3단계까지는 제가 소화를 해낸다. 그래서 저는 격려를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귀한 음식 홍어를 이제 알게 됐죠. 그런 어떤 격려 말씀을 늘 제가 이제 새기게 되었고요. 또 한 번은 이분은 이제 당시 그 소위 우리 대변인을 제가 모셨던 분이 이제 뭐 노무현, 장석화,
홍사덕 이른바 거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지간한 어떤 당의 입장을 낼 때 직접 그 입장을 쓰거나 이러시고 대변인 이름으로 발표를 잘 안 하셔요. 그 기회를 저희 부대변인이 셋이 있었는데 박지원 대변인, 부대변인, 그다음 그다음에 나중에 인천 남구청장을 하신 박우섭 부대변인, 요래 세 사람이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자꾸 이제 저희들도 예비 정치인이니까 그걸 쓰라고 이제 기회를 많이 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신문 1단 정도로 이렇게 보도될 때인데 그러시면 꼭 부르시죠. 이런저런 현안에 대해서 한 번씩 꼭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김대중 총재가. 그러고는 또 꼭 그 수고한다고 용돈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꼭 봉투에 넣어서 미성, 작은 정성 이렇게 꼭 써서 주셔요. 자기 아랫 사람들 대하는 그런 이 자세나 이런 걸 보고 참 저도 흉내 내려고 합니다만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말하자면 정성껏 대해주셨습니다. 또 그 소문이 나면 또 기자들이 전부 다 그냥 밥 사라 술 사라 해서 또 다 물론 다 쓰게 했습니다만 어떤 그런 장면 하나하나들이 늘 저한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김대중 총재께서 95년에 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드실 때 그때 이제 따라가지 않았던 분들이 통출하는 걸 만들거든요. 국민통합추진회의라는데 그때도 뭐 저희들의 이렇게 말하자면 제일 주장이었고 막내였고 그래서 저를 늘 아껴주시는데 말하자면 정말 노무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매력과 이런 부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독특해요. 그러면서 또 저는 꿀밤을 많이 맞았어요. 뭐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좀 모질지 못해서 그런지 야 임마 뭐 일을 그따위로 해 아니면 뭐 그런 거는 아무리 김대중 총재가 뭐라고 하시더라도 대들으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혼도 많이 나고 뭐 그러면서 정치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는 내가 안타깝게도 이른바 이선실 간첩단 사건에 뭐 연루자가 돼가지고 제가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와드리질 못했고요. 그것도 늘 우리 김대중 총재님 또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늘 마음에 이제 빚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대중 정부 끝나고 대북 송금 특금 그 법안이 올라왔을 때 결과적으로 저는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의원님들이 다 퇴장을 하는 바람에 그 당시 남아있던 의원들끼리 투표를 하는 바람에 저 혼자 유일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마 노무현 정부 출범하고 첫날인가 둘째 날이었거든요. 근데 참 그거를 그 어른이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동교동에 인사를 가니까 세배하러 갔던가 뭐 그래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아 그때 그 자네가 그렇게 해줘서 내가 큰 위로가 됐네. 고마워요. 이러시더라고요. 당신 옛날에 떨어지던 선거에 내가 그렇게 부담이 됐다 하는 그 말씀은 그걸 안 하시고 그리고 이 어른이 얼마나 그거 하신가 하면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감옥을 살았잖아요. 감옥을 살아니까 제가 그 한 석 달인가 감옥을 살았는데 그때 제 활동비를 다 모았다가 나중에 챙겨주시더라고요. 당신은 영국으로 그 당시 막 가고 영국으로 잠깐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품고 아낀다는 것을 이렇게 정성껏 하시는구나. 늘 내가 그분의 그 감사함과 그 넉넉한 품을 잊지 못하죠. 저희들이 이제 통출하는 것을 국민통합추진회의라는 걸 하니까 이른바 이제 민주당 전체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건강하게 좀 발전을 시켜서 나중에 김대중 총재하고 무슨 서로 연합을 한다든가 이러면 좋은데 거기는 서로 간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갈라졌던 이기택 대표가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 뭐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지요 라고 해서 나중에 국회의장이 되신 김원기, 김원웅, 노무현, 김정길, 이철, 재정구, 뭐 원혜영, 유인태 뭐 이렇게 이제 모여서 통출하는 걸 만들고 이제
뭐 전국에 강연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될 일은 아니고 우리도 뭔가 이렇게 수익 사업을 하자고 해서 우리가 식당을 하나 했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식당이에요. 테이블이 한 40개 됐으니까. 하로 동선, 여름 날로 겨울 부채니까 당장은 쓸모가 없죠. 근데 그걸 잘 갈무리해도 때가 되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 하로 동선에 식당을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직접 투자할 형편을 못 돼서 저는 이제 뭐 영업부장 노릇을 해서 가서 뭐 이제 이렇게 좀 정리도 도와주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하는 역할이 당번을 이렇게 배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뭐 일주일에 이틀, 뭐 재정구 일주일에 이틀, 유인태 일주일에 이틀 와서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당번 겸 일종의 이제 접객을 해줘야 그 사람들을 보러 친구들도 오고 지인들도 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매출이 유지되는 건데 제일 처음에 몇 달간은 이거 대박이 나겠더라고요. 어디서 제가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빌딩 사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나중에 뒤에 허영만 선생님은 그게 개업발이란 거야 그러던데 저희들은 그걸 몰랐죠. 그래서 그냥 한 1년 정말로 뭐 한번 제대로 뭘 좀 하다가 결국은 막 시름시름해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 아마 투자했던 선배들은 결국 나중에 다 정리하니까 10분의 1 정도 받고 뭐 대충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서까지 저희들이 이제 버티려고 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제 대선 시기가 오니까 김대중 총재께서 아무래도 이제 DJP 연합을 했지만 또 조금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채우려고 통추 보고 같이 하자. 그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 이제 대부분 선배들 이제 김원기, 노무현, 김정길 이분들은 그게 옳다고 갔고 나머지 남았던 재정구, 이철 이제 뭐 이런 분들은 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우리 통추가 무너져서는 안 되지 않냐라고 해서 민주당을 지켰죠. 조순 시장이 민주당 후보였어요. 그러다 이 조순 시장이 후보가 딱 되시고 난 뒤에 결국은 이제 김대중, 이회창, 조순, 이인재가 서로 이제 각축을 벌였지 않습니까?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 어느 날 이분이 이회창하고 그냥 둘이 합당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은 몽땅 한나라당 창당 멤버가 된 거예요. 민주당과 신한국당이 그냥 통합을 해버렸으니까. 그렇게 됐고 그 통추 선배들은 DJ를 도와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가셨고 그때 그렇게 헤어졌지만 뭐 저희들끼리는 그 뒤로도 매월 한 번 정도는 늘 만나서 저희들끼리 어떤 우리들이 못 이룬 어떤 정치적 꿈을 계속 이렇게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 하고 계속 만났고 뭐 그런 자리에서 저는 계속 노무현 뒤에 대통령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만 그분이 난 대통령 출마할 테니까 아우도 날 도와다오. 어이 형님 나 당이 다른데 막 그게 무슨 중요해? 와서 도와줘.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멤버들, 뭐 박성무 선생도 계셨네, 홍기훈 의원님도 계셨던 것 같고, 그 우리 통치 멤버들끼리는 오랜 아직도 그 우정이라 할까 이걸 또 그걸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았는데 뭐 저로서는 이제 여러 선배들 중에서는 제 정치적 영향력이 저한테 많이 미쳤던 분이 고 재정구 의원인데 이분이 굳이 따지자면 약간 딸깍발이에요. 약간 영남 이 고루한 선비 같은 이런 고집이 센 나는 죽어도 못 간다. 민주당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직 나이가 30대니까. 그래 뭐 선배가 자기 원칙을 지키겠다고 그래 고집을 하니 그럼 민주당에 앉아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그게 된 거예요. 한나라당 창당 멤버가 된 거예요. 그 이제 두고 그때 그 참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도 그걸 이제 다 아시니까 나중에 이제 동교동교 선배들도 늘 저한테 이렇게 꿀밤을 주면서 그러시잖아요. 야 이놈아 그때 따라왔어야지 진작 국회의원도 하고 더 빨리 말이야 꽃도 피었을 텐데 너 안 따라와서 말이야 고생 많이 했잖아. 뭐 그러시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서로 간에 그 상황을 서로 늘 격려하고 또 국회 가서 서로 만났을 때는 뭐 또 서스럼 없이 그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니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뭐 미미했죠. 뭐 당직자의 한 사람이었으니까 뭐 조금 청년 유세단 정도 하나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돌아다니고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뭐 그날 그래도 역사적 정권 교체라는 걸 이루는 뭐 DJ 대통령을 정말 마음으로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3당 합당 때 그 이렇게 이그러진 우리 정치사가 다시 조금 제대로 서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고요. 제가 첫 국회에는 당연히 한나라당으로 내가 공천을 받고 한나라당 의원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사사건건이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DJ 정부의 정책하고 거기 어깃장을 놓으려는 한나라당하고 계속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래 부딪힐 때마다 저는 입장을 강요받는 거예요. 너 어느 편이야? 아니 그런데 이게 옳지 않습니까? 이건 DJ 정부가 뭘 해보자는 건데 이건 도와주는 게 옳지 않습니까? 쓸데없고 너 아직도 DJ한테 무슨 지시 받고 다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왕따가 됐었죠. 여러 가지로. 그러다가 이제 가장 큰 그 사건이 이제 대북 송금 특검 사건인데 제가 혼자 부표를 던지니까 그다음부터 제 별명이 김부결 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배 의원들 뭐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도 있고 나이가 많은 그분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그래요. 중이 절신하면 떠나는 거야. 뭘 여기서 자꾸 그렇게 기웃거리고 있어 라고 이제 핀잔을 많이 받고 결국 그래서 어떤 당의 이 체질하고 안 맞으니까 제가 독수리 오형제라고 해서 우리가 탈당을 했죠. 이우재 선생님, 이부영 의원, 저 김영춘 의원, 안영근 의원, 그래서 우리가 결국 탈당을 했고 그 탈당한 분들하고 나중에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이 합쳐서 만든 게 열린우리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우연히 어떻게 뭐 방송 출연하다가 앞뒤로 나오는 바람에 만났어요. 그때 이래 했죠. 그래 김현 나이에 자신의 소신은 굽히지 말고 그 대신에 행동은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뭐 이분이 이번에 뭐 안 되면 내 뭐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뭐 이랬더라고. 그래 그런 극단적인 표현은 쓰지 마라. 왜냐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 당신의 이 취하는 그 원칙과 명분을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뭐 죽느니 이런 소리는 하지 말고 그러나 소신은 지켜나가자. 근데 뭐 정치라는 게 고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한 곱이 넘고 한 곱이 넘으면서 본인의 정치 근육이 강화되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어느 날 김상욱이라는 하나의 칼라가 정치인의 칼라가 정해지는 거다. 그래 뭐 위로하고 격려했죠. 예. 상대 진영이지만 주로 이제 그러니까 자꾸 당내 부딪히는 게 정책적인 문제예요. 특히 그때는 IMF 직후기 때문에 뭔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경제든 뭐 금융이든 뭔가 체질 개신이 필요할 때거든요. 그럼 김대중 대통령은 그 구조조정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또 IMF 쪽에 그런 여러 가지 뭐 요구도 있고 그걸 자꾸 이제 이 당시 이제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자꾸 어깃장을 놓으니까 계속 부딪혔죠. 계속 부딪혀서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이른바 미운털이 박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저도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이 정말 최고의 공단이라는 IMF 그걸 극복하기 위한 건데 그걸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하여튼 그런데 그때부터 하여튼 뭐가 조금 잘 안 맞아서 결국 이제 독수리 오형제가 돼서 저희들이 2003년인가요? 2003년 7월 달에 탈당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그분이 여러 가지 어쨌든 우리한테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같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이런 국가의 큰 틀에 대한 규정 이런 부분들은 물론이지만 무엇보다도 IMF라는 그 위기를 맞았을 때 진짜 우왕좌왕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수습해내고 국민들한테 마음을 모아서 IMF를 극복하셨다. 그런데 난 위기 시에 최고의 국가 지도자로서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분이 이제 그 취임식 때 정말 얼마나 어렵게 되신 대통령 자리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막 장밋빛 우리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셨어요?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여러분과 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안타깝고 부끄럽다. 이러면서 울먹하셨어요. 온 국민이 그걸 지켜봤죠. 그게 바로 난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김대중의 리더십. 그분이 82년도에 미국 선가에 감옥에 나오셔서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온 거예요. 망월동 묘역에서 눈물 흘리신 그 장면하고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분은 역사와 국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게 있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이른바 김대중 되면 정치 보복할 것이다. 막 저쪽에서 맞다도 했지만 단 한 사람 정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너도 나도 금반지 풀고 돌반지 풀고 해서 우리 IMF 극복했잖아요. 그럴 때 무슨 영혼함이 무슨 차이가 있던가요? 없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온 국민을 하나로 그렇게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리더십,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우리가 지금 몰해봤던 금융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 그 전까지 이회창 후보를 도왔던 분을 데려다가 그 책임자를 맡깁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만큼 이 폭도 크고 사람을 기용함에 있어서도 편견을 버리고 실사구시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셨던 것 같고요. 또 5년간의 그 국정 메모 기억나시죠? 책으로 곧 아마 출판될 거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하나 매일매일 기록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은 그런 게 싫어서 뭐 사고를 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 대해서 공적 책임을 짓는 게 얼마나 무섭다, 또 얼마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당신 스스로는 몸으로 익히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공직이지만은 행안부 장관이나 총리를 할 때 늘 그 바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거 흉내내려고 저 나름대로 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들이 족탈불급이지만 따라가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공직자의 마음은 그래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봅니다. 특별한 뭐 미션을 안 주더라고요. 지역구에서 그냥 일상적인 그냥 뭐 정당 활동만 했지. 그때는 특별하게 자꾸 부딪혀서 그런지 뭐 당에서 미션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 다만 정몽준 노무현 후보 단일화 과정도 지켜봤고 또 노무현 돌풍도 봤고 또 노무현이 던진 메시지 이런 것도 봤고 뭐 쭉 봤지만 뭐 그때는 특별히 제가 노무현 당선을 위해서는 뭐 뛸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 관계를 아는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뭐 찾아오셔서 야 이번 기회에 너도 만세 부르고 야 노무현도 뭐 그런 말씀도 하신 분도 있고 뭐 그랬죠. 그러나 뭐 최소한도 이제 조직인의 도리라는 걸 뭐 지키긴 지킨다고 했고요. 뭐 그때 국면 이후에 이제 결국은 제가 탈당을 결심하기까지 정말 또 어떤 노무현의 어떤 그 세상에 대한 어떤 그 변화에 대한 그 열정 그걸 못 도와준 게 늘 안타까웠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래가서는 안 된다 하고 결국 탈당까지 하게 되고 결국 노무현과 함께 열린우리당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발언을 TV에서 하셨어요. 좀 제가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그래서 탄핵 소추가 되셨죠. 그때는 이제 열린우리당이 이제 처음 창당할 무렵엔 소수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쪽에서 했는데 당시 이제 그 민주당이 깨지는 바람에 그 남아 있는 민주당 분들하고 한나라당하고 이제 말하자면 다수 의석이 되니까 그분들이 200석이 넘으니까 탄핵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조금 정말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분들이 이제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그걸 통과시킨다고 이제 저희들이 한 열린우리당 처음 만들 때 우리가 한 50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의장석 중심으로 그걸 지켜야 이제 말하자면 이 탄핵을 막는다고 있다가 전부 다 막 우리가 양발 양다리를 잡혀가서 다 끌려 나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때 이제 가끔 장면들이 텔레비에 나오던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세상을 한번 변화시킨다는 게 어렵구나. 노무현의 꿈이 이래 좌절되는가 싶어서 막 좀 절망스럽고요. 그때는 노무현이 이렇게 당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뭐라고 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막 분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의외로 그 당시 이제 법률가이신 노 대통령하고 뭐 여러 가지 법조 생활을 같이 했던 이런 분들은 이제 몇 번 만나니까 그분들이 생각에는 그래 법률 위반인 건 맞지만 이제 탄핵 전에 이 정도 가지고 대통령 자리를 그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했는데 그 덕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그냥 압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 뭐 저도 제 선거구에서 쉽게 재선을 했고요. 야당 때는 약간 투사 기질이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되시더니 확실히 어떤 김대중 대통령이 한 걸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폭넓게 야당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야당하고 뭐 말하자면 협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까지 했어요. 야, 이 선거구제 바꾸자. 지역별로 그냥 딱 선거 당선자가 정해진 이 선거법만 바꾸어서 여야가 서로 간에 말하자면 취약지역에서도 당선자를 내는 그런 선거구도를 바꾸어서 거기에서 당신들이 일당이 되면 내가 총리 지명권을 당신들한테 줄게. 그래서 나하고 연정이라도 하자. 그러면 이게 지역주의라는 이 멍에는 끝난다. 이게 이제 노무현의 대연정 구상이거든요. 그게 무슨 당신 지지당 대표는 박근혜였는데 무슨 뭐 박근혜 살려주려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정치 언제까지 이렇게 발목 잡을래? 그 노무현의 꿈 그게 좌절된 게 벌써 한 20년 다 돼가나요? 20년 다 돼가네요. 예. 저는 그 노무현의 그 꿈을 알죠. 그렇게 해서 우리 정치 지형을 한번 바꿔놓으면 당장 자기는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우리 정치는 건강하게 발전한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죠.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하고 그래서 이런 뭐 계엄령 같은 엉뚱한 짓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가 극단으로 흘러가게 된 것도 사실은 그때 조금 큰 틀에서의 공존이 가능한 그런 선거제도, 정치제도를 그때 좀 한번 해봤더라면 그때는 대통령이 할 의지가 있었으니까 그런 아까움이 있습니다. 아마 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야당이 원내 다수당인데 거기하고 처음부터 부딪히기는 좀 곤란했던 것 같아요. 그래 고민하다가 아마 이분은 대북 송금 특검을 결국 받아들였을 거예요. 받아들여서 이제 한 석 달 정도 뭐 그 특검 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려다니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한데 결국은 뭐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결국 대통령의 어떤 재량 범위 내에 있는 일들 정도로 나중에 물론 뭐 소소하게 처벌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정리가 된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남북 관계를 풀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하는 어떤 민족사의 그 의미와 성취를 생각한다면 저는 그때 제 판단이 맞았고 저때 제가 요구가 그거거든요. 이런 판단은 각자 정치인들이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전까지는 기명 투표가 없었습니다. 의원들 보고 의장께서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하십니까? 예, 특별히 이의가 없으면 그냥 통과시키고 이랬다가 그때부터 각 의원들이 어떤 법안에 대해서 어떤 표결을 했는가가 전광판에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미운 털이 오래 박힌 거고요. 그런데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사적으로 그거는 기록에 남기더라도 그건 반드시 입장 표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뭐 정권의 참 교활한 게 이제 정치 보복이잖아요. 그래 안 당하셨더라면 저도 뭐 그냥 편안하게 수도권에서 뭐 한 4, 5선 하고 그래 뭐 정치 마쳤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오랫동안 그 노무현을 봐왔고 노무현을 그렇게 따랐던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또 하나 내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던 마음이 이런 정도야. 그냥 뭐 한전자리에서 그럭저럭 한 4, 5선 하면 정치인으로서 안주하는, 그렇게 이제 가다가 뭐 끝나는 게 정말 이게 내 꿈이었어라는. 그래서 이제 시작을 그 노무현의 꿈도 있었는데 나도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 그때는 50대였어요. 50대니까 그걸 한번 해볼 그런 용기도 냈었고 한데, 뭐 지금은 그렇다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첫 도전에서 이분들이 한 40%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즉슨 그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도 뭔가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그만큼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그걸 내가 외면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도전을 계속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대구 시장 선거가 2년 후에 있는데, 사실 시장 선거는 조금 제가 도전하기 안 맞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건 뭐 돈도 많이 들고 다른 대구 지역에서 조금 잘 이렇게 성장한 어떤 그런 인물을 좀 발탁을 해서 하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홍일학 의원님, 그때 뭐 의원이 아니었지만, 그럼 뭐 좋은 사람 좀 구해 놓으십시오 그랬더니 좋은 사람을 못 구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총대를 매게 대해서 했는데, 이것도 또 40%를 넘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대구 정치 한번 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바라고 있는데 그동안 누군가 한번 제대로 된 녹화를 못해서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 도전을 했고, 그러니까 그때 또 대구 시민들도 조금 이제 저희 그런 도전 자체가 한번 하고 도망갈 줄 알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조금 좀 응원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저 경기도지사 하던 김문수 씨가 턱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시민들이 보기에 김문수하고 김부겸이는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에다가 운동권 선후배인데, 굳이 저 후배가 와서 저렇게 땀을 흘리가며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와서 그걸 느닷없이 그걸 발을 걸려고 하지라는 게 조금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62%라는 엄청난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참 그때 시민들의 그런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저는 그때 뭐 내 선배이기도 하지만 또 개인적인 또 잘 알고 이래서 상대편에 대해서 일체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냥 내가 당선된다는 게 어떤 변화의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한국 정치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떤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고해는 저도 됐지만 이정현 의원도 아마 됐을걸요. 전북의 정운천 의원도. 그러니까 그때 뭔가 이 지역주의의 벽을 이제 깨는 변화가 시작됐구나라는 기대를 좀 했었어요. 했는데 물론 뭐 지금 그 뒤로 여러 가지 또 정치 변화가 좀 뭐 되돌아갔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지금 다시 잠깐 가라앉아 있지만, 또 때가 되면 이 정치 변화를 만들어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는 그 시민들의 그런 어떤 잠재된 의식이랄까, 이렇게 다시 되살아날 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노무현 뒤를 따르려고 그렇게 뭐 흉내를 내려고 했지만 한 12년 참 힘들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되는 와중에서 대구가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좀 앞서 있긴 했잖아요. 앞서 있긴 했지만 대구 시민들도 이럴 때 마음을 한번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다녔는데, 물론 뭐 길거리에서 반응은 만만치 않죠. 차갑고. 전통시장은 사실은 제가 그분들한테 큰 대형 식자재 마트가 온다고 해서 그걸 막는 싸움에 제가 앞장을 서줬어요. 왜냐하면 그런 큰 식자재 마트가 오면 그 지하 1층에 있는 그 식자재를 파시는 뭐 야채, 채소 파는 분 다 망하잖아요. 그런 절박성을 가지고 같이 싸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당신들도 알지 않냐. 그런데 거기가 조금 거칠긴 거칠어요. 역대 우리 그 당시 이제 옛날에 야당이고 뭐 그때도 야당이지만 야당 후보들이 가면 거기가 조금 막 이렇게 반응이 좀 차갑고, 뭐 지나가는 분들이 야유도 좀 하고 좀 이런 대기를 해서 작심을 하고 가긴 갔어요. 그날도 그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안타깝고 힘들 때 누가 여러분 곁에서 싸워줬냐? 우리 아니냐? 그 힘없는 그 민주당이 여러분들 곁에 싸워줬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유세 한번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야유를 푼다. 이 말이 되냐? 라고 하니까 막 그날 저도 모르게 막 그날 좀 목소리가 좀 과격했다면서요. 나도 나중에 보니까 뭐 조금 막 험한 소리도 하고 그랬던데, 그걸 보시더니 당시 아마 문재인 후보가 당신도 부산서 선거를 치르면서 그런 모습을 당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 취약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김부겸 동지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걸 보냈더라고요.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 그래서 뭐 그것도 위로가 됐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예. 그래도 저는 막 그게 조금 요건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전화 홍일학 의원을 찍었던 그 사람들이 어디 멀리 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말을 못하는 분위기랍니다. 그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이 거대 야당이 뭐 여러 가지 발목을 잡아서라고 하면서 이제 핑계를,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핑계까지도 우리 야당한테 돌리는 참 어이없는 소리가 계속 되니까 뭐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나 우리 당 당원들이 참 입을 떼기를 두려워하는,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과 늘 같이 함께 투쟁해온 야5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도 참 그렇게 해서 힘이 되는가 봐요. 그러나 그 뭐 지난번에 저희들을 찍었던 그 사람들이 뭐 다 어디 멀리 간 건 아니니까 가서 많겠네. 그리고 특히 계엄령 초기에 이 계엄령은 잘못됐다, 윤석열이 책임져야 된다가 다 거기도 60%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지금 여러 분위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뭐 새가 이제 말하자면 동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말씀을 못하시고 있으니까 다시 옛날로 확 퇴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뭐 좀 더 지켜보자고요. 그러면서 또 다음 국면으로 가면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 진영에서 배출한 세 분의 대통령님들의 큰 공통점은 이분들은 이 정말 자신이 져야 될 이 대통령직의 무게를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내가 이 짐을 지지 못하면 이게 5,200만 국민, 재선도 8천만 한민족의 어떤 운명에 관련된 일이다라는 걸 의식을 하시고 그 짐을 메고 견뎌주신 거예요. 김대중은 김대중의 어떤 열정과 역사에 대한 헌신으로, 노무현은 노무현 나름대로의 어떤 비전으로, 또 문재인은 문재인 나름대로 국민과의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또 자신의 꿈으로 이걸 버텨내신 거예요. 나는 그 점에서 우리 세 분의 대통령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왜? 자신들한테 국민들에게 맡겨준 그 짐의 크기가 뭔지, 짐의 무게가 뭔지를 알고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탄핵당하신 분들, 뭐 또 탄핵 소추된 이런 분들을 보면 별로 그런 걸 의식을 안 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말하자면 내가 운이 좋아서 대통령이 됐을 뿐이고 뭐 그냥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절로 국가는 굴러간다. 혹시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그 직을 수행하신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세 분 대통령님을 배출했던 민주당과 또 민주당을 지지했던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건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역사에 기록을 하고 남겨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 정말 국민 통합시키고 싶으셨죠. 그걸 또 행동으로 옮겼고 그 결과 IMF를 극복해내신 훌륭한 리더십을 보이셨어요. 김대중의 국민 통합. 노무현의 지역주의 극복의 궁극 목적은 뭡니까? 이 좁은 나라에서 지역별로 편갈라 싸우는 거 고만하자는 뜻이었잖아요. 재정구라는 사람은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야, 이제 상대편을 밟고 상대편을 죽여 없애서 내가 사는 그런 정치, 그런 세상은 안 온다. 소위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대로
상대편을 극복해야만 내가 사는 그런 어떤 뭐 정반합의 원리라든가 이런 거는 안 온다. 서로가 설 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공존의 세상이 올 수밖에 없고 그래야 세상은 발전할 거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제 정치의 이 근본 어떤 출발이 바로 그 세 분들의 저는 가르침에 있다고 지금도 자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작은 공동체가 이 대한민국 그래 봐야 전 세계적으로 전 뭐 인구의 지금 뭐 0. 몇 %밖에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정치적 보수 진보 완전히 갈라져서 사실은 내전 상태잖아요. 이 상태를 두고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싸움을 말리는 역할. 당장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한 발씩만 물러나다오.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자. 정말로 그래서 이 공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함께 나가려면 우리 통합을 이뤄내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제 정치적인 저는 제 메시지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별 인기가 없죠. 상대편하고 싸울 때는 좀 강하게 근데 그 이후에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없습니다. 좋든 싫든 상대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래서 일부 내가 주장하는 것도 일부 양보를 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가오는 이 신산업, AI라는 신산업 뭐 등등도 결국은 핵심은 공존하지 않고는 이 공동체가 앞으로 못 나간다 하는 그런 어떤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이 공동체를 위한 공존과 통합의 역할을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총대를 맬 상황이면 총대를 맬 거고 도우라면 도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해서 이쪽 우 치고 가고 이런 역할은 그건 내답지도 않고 그건 내가 원하는 바도 아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이든 그런 어떤 이 역사적 흐름 또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데 필요한 그런 화합에 그럼 내가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늘 하시잖아요. 정치인은 항상 서생적인 문제의식을 상인적인 현실 감각으로 풀어내는 사람이다. 딱 국민들의 한 발자국만 앞서가라. 지금 그만한 어떤 정치적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의 지혜가 묻어나는 말씀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열정의 덩어리인데 이분은 저는 원칙을 지킬 때와 하고 아까 자기가 유연성을 발휘할 때는 늘 잘 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권양숙 여사님 아버님이 과거 좌익 경력이 있다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 나보고 만원을 버리란 말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 분노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아직도 그런 색깔론으로 사람을 매도하고 갈라쳐 이 못난 사람들라는 그 원칙에 대한 그 분노 기억나시죠? 그러면서도 그 노무현이가 자기 지지층들한테도 비난을 받으면서도 한미 FTA라든가 이라크 파병 같은 걸 해내셨는데 지금 그때 한미 FTA 안 했으면요 우리 무역이라든가 우리 수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무역 흑자를 너무 5년 동안 너무 많이 냈다고 지금 트럼프 정부 우리한테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협박을 하고 있는 정도니까 기본적으로 그때 한미 FTA를 한 거는 정말 그분이 조금 멀리 내다보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쨌든 정말 제가 보기에 더할 나위 없는 정말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분 자신의 얼굴에 써놨잖아요.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도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주는 그 무게를 다 견뎌내셨거든요. 자기 스스로.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이빨 다 빠졌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대통령을 하면서 어떻게 견뎌내시겠어요. 그런데도 자신다움 그걸 흐트러뜨리지 않고 5년 동안 잘 수행을 하셨습니다. 물론 부동산 등 정책에 있어서 몇 가지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고 또 결과적으로 이런 소란까지 이어졌습니다만 문제는 그 무렵에 사람의 귀한 가치에 대한 자신의 어떤 원칙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현대사의 굴곡과 아픔, 특히 5.18의 그런 엄청난 상처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좋든 싫든 이 역사의 흐름 자체를 부인하거나 외면하거나 또 애써 비하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썰어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같은 하늘에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들의 가치, 우리들의 원칙, 우리들의 역사의 비전을 우리는 포기하지는 말되 아까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존재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 조금씩 이 역사를 밀고 가는 그런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그것은 어느 정도 받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번에 윤석열 계엄 내란 사태 때 보셨지만 현행 헌법은 너무나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너무 모든 권한이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집안은 정말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드러났습니다마는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충돌하니까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 또 이 땅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이 이제 국가로부터 반드시 우리가 보장받아야 될 권리가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담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어떤 사회 대개혁이라 할까요? 그런 점에서 개헌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려면 그런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큰 합의가 필요하구나.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적 과제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